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챕터 4 프리팹 인풋 매터리얼 사용해 보기 챕터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해볼 것은 프리팹이란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티에 들어가셔서요. 로봇이랑 프리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MT를 하나 만드시고 로봇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로봇. 그 다음에 이제 리셋을 통해서 트랜스폼 값을 재료로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3D 오브젝트의 큐브 그리고 여기서 복사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복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레프트, 라이트 하고 이거를 이동시켜서 팔다리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팔 레프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 주고요. 얘는 이제 뭐 바디로 하겠습니다. 머리도 만들어 줘야 되니까 헤드 하고 위로 올려서 이것도 좀 줄여주고 하고 로봇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터리얼은 물질의 재질 이런 뜻인데요. 재질 컬러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 표면을 이제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이건 따로 밖에 빼겠습니다. 여기서 렉처 2에서 크리에이트 매터리얼을 만드시고요. 다시 하고 로봇 색깔은 약간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을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끌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매터리얼이 들어갈 곳은 메쉬 렌더러가 있어야 돼요. 렌더러 메쉬를 이제 그릴 수 있는 메쉬 렌더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드나 이렇게 여기 안에 있죠. 이게 사실은 이 매터리얼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로봇으로 하면은 이제 초록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바디도 해주고 레프트, 라이트도 다 초록색으로 칠해줍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거를 좀 매터리얼에 있는 구성 요소를 한번 보면서 다양하게 색을 칠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렇게 로봇을 만들었으면은 우리가 이 로봇이라는 오브젝트가 4개로 구성되어 있죠. 헤드, 버디, 레프트, 라이트. 근데 이거를 이제 복사할 때 매번 이렇게 컨트롤 D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헤드에 있는 색깔을 바꿨어요. 이거는 지금 디폴트로 할까요? 빨간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복제한 로봇도 한 번에 같이 바뀌고 싶은데 얘는 이제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매번 내가 이 로봇으로 해당되는 그런 오브젝트들을 다 찾아서 일일이 다 변경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프리팹으로 만들면 그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렉처 2에다가 로봇을 끌어놓기만 하면은 로봇이라는 프리팹이 완성되거든요. 그럼 제가 이것을 로봇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여러 번 가져다 써도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W 통해서 써도 이제 내가 로봇에서 오리지널만 프리팹에서 헤드의 컬러를 지금 다시 초록색으로 바꾸면 다시 나가보면 다 한 번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 사용하냐면 프리팹은 뭐 항상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복사할 게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바닥에 가는 타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같은 약간 로봇 같이 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오브젝트들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지금은 이제 딱히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만 냅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프리팹을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프리팹을 이제 더블 클릭을 이제 그 오른쪽에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프리팹 오리지널을 수정한 겁니다. 근데 이 하이라르키 창에서 이제 더블 클릭은 안 되고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눌러서 이제 여기에서 수정하면은 거기 있는 이게 클래스라면 이건 객체거든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바꾸면은 오리지널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바꿔볼게요 한번. 그래서 헤드를 약간 위치를 한번 위로 이렇게 띄워볼게요. 이렇게 바꿔도 실제 오리지널 프리팹은 원래 오리지널처럼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이랑 바디랑 떨어져 있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프리팹을 이렇게 수정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오리지널 반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우측 상단에 오버라이드에서 어플라이 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모든 프리팹이 다시 제가 지금 오버라이드 하는 그 내용으로 다 덮어쓰기가 돼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다가 뭔가 실수하거나 다시 오리지널로 바꾸고 싶을 때는 그냥 제일 간편한 거는 그냥 지우고 다시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프리팹된 그 오브젝트를 작업하시면은 항상 이게 오버라이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번의 내용은 프리팹은 했고 이제 두 번째 타임 델타 타임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타임 델타 타임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인터벌이거든요. 시간과 인터벌.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이제 이 업데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프레임 한번 호출할 때마다 이게 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제 우리가 타임 델타 타임이라는 요걸 가져다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이 타임 델타 타임은 그 프레임과 프레임 1프레임에서 2프레임에 요게 시간 차이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쩔 때 쓰냐면 컴퓨터 A가 있고 컴퓨터 B가 있는데 얘는 이제 1초당 컴퓨터가 좀 안 좋아요. A는 그래서 1초당 30번의 FPS고 얘는 이제 1초당 60 FPS예요. 근데 우리가 업데이트 함수에서 1만큼 이동한다고 여기 1만큼. 근데 이 업데이트 함수 호출하는 게 프레임당 호출했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초에 30프레임이니까 이게 30번 호출이 될 테고 B는 이제 60번 호출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똑같이 1초가 지나는데 AFC에서 사용한 유니티 프로그램에서는 그 캐릭터가 30을 이동했고 B라는 컴퓨터에서 실행한 유니티 프로그램에서는 60을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프로그램인데 얘는 더 이동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동할 때 이제 곱하기 타임 델타 타임을 곱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 타임 델타 타임은 이제 그 간격이 프레임당 이제 시간 값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당 크겠죠. 이 값이 얘는 작고 얘는 더 빨리빨리 호출되고 얘는 좀 늦게 호출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곱해주면은 둘이 이제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움직임을 계산하는 함수에서 타임 델타 타임을 곱하는 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요 타임 델타 타임을 많이 무브나 로테이션이나 뭐든 할 때는 이걸 많이 곱해줍니다. 업데이트 함수에서 뭐 이동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요 업데이트 함수도 있는데 그 픽스드 업데이트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픽스드 업데이트 함수에 보면 얘는 뭐냐면 물리적 움직임에 대해서만, 얘는 전체 렌더링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물리적 움직임, 그러니까 피직스라는 얘기가 나와요. 픽스드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이것도 이제 프레임당 호출되는 함수고 얘도 프레임당 호출되는 함수인데 둘이 차이점이 있다면은
공식 문서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업데이트 순서가 있고요. 픽스드 업데이트는 이제 업데이트보다는 좀 더 자주 호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동 계산할 때는 얘는 곱할 필요가 없대요. 타임 델타 타임을. 얘는 이제 물리적 특성 계산의 모든 업데이트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프레임마다 한 번씩 호출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피직스, 아까 제가 물리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픽스드 업데이트를 쓰라고 나와 있고, 얘는 이제 조금 더 자주 호출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좀 더 정교하게 움직임을 좀 제어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게임 로직에는 이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이제 이 물리적 움직임 제외한 모든 렌더링은 이제 여기에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코루틴 얘기고. 네. 자, 그럼 이거를 알아보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 움직임에 쓸 때는 요거를 쓰고, 거기는 이제 타임 델타 타임을 곱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 타임 점 픽스드 델타 타임이 있어요. 픽스드 델타 타임 요거를 곱해줍니다. 소스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래도 여기에 이걸 곱해가지고 뭐 싱크로나이즈를 맞추는 소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곱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인풋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동하는 그런 코드를 한번 구현해보고, 실제로 그 업데이트 함수에나 픽스드 업데이트 함수에 안에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큐브가 있고 렉처2라는 스크립트에 있고, 잠깐 픽스드 업데이트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은 참고로 컨트롤 시프트 물음표입니다. 업데이트 함수에 보시면은 getAccess라는 게 있습니다. input getAccess. 요거는 뭐냐면 그 유니티에서 그 에디트에서 프로젝트 세팅에 저 인풋 매니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access라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요거 스트링을 이제 getAccess 뒤에 이제 스트링으로 호리존탈 하면은 요걸 누르시면은 이제 그 맵피된 키입니다. 이거 레프트 라이트랑 A랑 D 버튼 누르면은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줍니다. 그 값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버티컬도 있고 점프도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도 있고, 1인칭 슈팅 게임이랑 약간 비슷하죠. 그 밖에 다른 버튼도 파이어 2도 있고 뭐 좀 있는데, 뭐 제일 많이 쓰는 일단은 호리존탈, 버티컬, 점프 이렇게 세 개를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풋 getAccess 호리존탈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타임점 델타 타임 곱합니다. 그 뒤에 이제 벨로시티를 곱하는 이유는 그 이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하면은 이제 좀 값이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좀 더 빠르게 이동하고 싶을 때는 이제 속도를 곱해주는데, 요거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리얼라이저 필드라는 이런 이제 예약을 붙입니다. 그럼 이걸 붙이면은 이제 그 외부 스크립트에서 이제 값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플레인에 지금 큐브에 이제 스크립트가 이게 붙어져 있고요. 요게 아까 시리얼라이저 필드 된 3개의 항목들이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수치로 이제 인풋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델타 타임은 그 프레임당 그 시간 차이니까 여기서 곱해주고, 속도를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ADWS 버튼으로 이게 잘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인데요. 점프할 때는 이제 보통 한 번에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힘을 주고 이제 다시 중력 작용 받아야 되거든요. 뭐 뒤쪽에서 이제 좀 다른 렉처에서 좀 다룬 내용이긴 한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리지드 바디라는 게 있어요. 리지드 바디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컴포넌트를 가져오려면 이제 get 컴포넌트 쓰잖아요. 그래서 get 컴포넌트에서 타입이 리지드 바디를 이제 가져오는데, 리지드 바디는 뒤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질량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과 힘 이런 것들이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리지드 바디랑 컴포넌트를 가져오면은 그 리지드 바디에서 add forc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잠깐 이제 그 물체에 힘을 주는 건데, 이 force mode impulse 하면은 이제 즉각적인 인스턴트한 힘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앞에는 힘이죠. 힘이고, 이렇게 up 하면 뭐죠? y축이죠. y축 0 벡터 3니까 0, 1, 0이죠. 0, 1, 0 곱하기 그 다음에 힘의 정도, 그리고 즉각적인 힘. 그러면 이제 딱 즉각적인 힘이 딱 주어져서 점프가 딱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지니까 중력을 받아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그렇게 동작을 할 것입니다. 네, 한번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중력을 제가 꺼버려서 중력을 다시 켜고 하겠습니다. 중력을 켜고, 네, 이렇게 다시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더 힘을 많이 주고 싶다 그러면은 Y 폴스를 한 10으로 주면은, 네, 어우 정말 올라갔네요. 내려오겠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막 튀기고 난리 났네요. 네, 자 리지드 바디랑 그 다음에 그 축 인풋 점 축을 하는 방법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아까 지금 get axis가 있었고, get axis는 이제 호리존탈은 수평에 대한 그 축에 대한 것을 값을 가져오고, 버티컬은 이제 그 프론트랑 딱 뒤, 앞뒤, 예, 호리존탈은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y는 위아래인데 위아래를 안 하고 그냥 get key down 하면은 한 번 눌렀을 때 이벤트가 한 번 호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키코드 점 스페이스 하면 스페이스 키가 한 번 눌렸을 때 즉각적인 힘을 Y에다가 줘라,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픽스드 업데이트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석 처리 한번 해보고요. 픽스드 업데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데이트랑 비슷한데, 물리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게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인다 해서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지드 바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벨로서티라는 그런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여기 설명을 보면은 벨로서티도 이제 속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리지드 바디가 그 물리적인 힘과 그리고 중력 뭐 이런 거를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체에 관한 속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힘이니까 F/ma 이런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있어서 속력도 있는데, 계산할 때는 이제 속력 구하는 공식이 transform.forward 하면은 이제 이거는 Z축이거든요. 001 예, 앞에 방향으로 주고, 이제 vertical은 약간 그 축, 그 앞으로 나가는, 앞뒤로 나가는 그 인풋 값을 가져나오고, 키로 따지면 WS, 그 다음에 앞뒤, 그 다음에 이제 Z 벨로시티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속력 곱하고, 거기서 타임점 델타 타임이 아닌 타임점 픽스드 델타 타임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픽스드 업데이트 타임에서는 픽스드 델타 타임 곱해줘야 됩니다. 그냥 일반 타임점 델타 타임을 곱하면은 뭐 차치타임 0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뭐 구하는 공식은 비슷합니다. 아까도 그 속력 움직임 구하는 공식이 인풋값 곱하기 타임 곱하기 속력이었잖아요. 얘도 지금 이제 인풋값 곱하기 방향이니까 인풋이라고 할게요.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속력 곱하기 그 다음에 타임값, 이렇게 동일합니다 항상.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얘도 잘 움직입니다. 네. 자, 지금 중력을 꺼버리고, 네, 움직이죠. 엄청 좀 되게 천천히 움직이죠. 조금 속력을 10으로 줘야 되나? 네, 좀 눈에 띄게 움직입니다. 네.
자, 다음 내용은 자, 트랜스레이터 내용이 있고, 트랜스레이터도 한번 공식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했고요. 자, 트랜스레이트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맨 되게 많이 함수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 차일드 함수 그 탐색할 때 이게 되게 프로퍼티가 되게 많죠. 트랜스레이트 뿐만 아니라 트랜스레이트는 이제 물체를 이제 움직이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 소스에서도 위쪽에 이제 트랜스레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X, Y, Z라서 X랑 Z 방향으로 아까 인풋 받은 걸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됐고요. Y 방향은 이제 점프로 대신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고 꼭 이게 굉장히 프로퍼티가 많거든요. 이런 내용들 프로퍼티를 한 번씩 보시고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터리얼이랑 걸 이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공들이 좀 많죠?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메터리얼입니다. 메터리얼이고, 보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은 그 사이트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좀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거의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머티리얼 파라미터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렌더링 모드, 알베도 컬러, 스페큘러 모드, 뭐 노멀매, 뭐 엄청 많은데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렌더링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가지가 다 있습니다. 오파큐는 이제 불투명한 영역입니다. 투명 영역이 없는 영역 없습니다. 그리고 컷오프는 둘 다 있는 거, 투명, 불투명 둘 다 있고, 트랜스퍼는 투명한 것만 있고, 페이드 같은 거는 불투명인데 약간 그게 불투명이 페이드 아웃, 점점 사라지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뭔지 얘가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이 우주선을 쓰고 있는 여자의 이 유리 같은 경우는 전부 이제 트랜스페런트 투명하잖아요. 뚫려서 이제 뒤 배경이 보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트랜스페런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창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페런트 뒤에 완전히 100%다 뚫려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유리창의 격자 같은 경우는 완전 불투명이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아까 그 오파큐로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홀로그램 내용인데,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신 홀로그램 내용 중에 불투명인 거 한 것 같아요. 불투명이죠. 왜냐면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에 그 배경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 뒷배경이. 근데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투명이지만 사라지는 페이드 아웃 효과가 날 때는 페이드를 쓰고, 컷오프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쓰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풀떼기 같이 약간 그 가운데는 되게 선명하고, 그 사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불투명하게 투명 처리돼서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이게 수풀에 있는 그런 풀의 효과, 그럴 때는 이제 컷오프 모드를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도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컷오프를 보겠습니다. 아까 컷오프라고 말씀드렸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컷오프가 아까 불투명과 투명을 둘 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알파 컷오프를 이제 최대한 올리면은 다 사라지고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중간까지 오면은 한 반 정도 사라지고 반 정도는 투명하고 반 좀 불투명하고 뭐 이런 효과입니다. 컷오프는. 그리고 이제 알베도 컬러 투명, 알베도는 디폴트 색깔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 색깔이 이제 지금 검은색, 알베도가 검은색이 되어 있는데, 검은색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제 배경이 이제 아주 하얗게 되어버리죠. 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다른 색으로 바꿔버리면은, 회색으로 바꾸거나 굉장히
검은색으로 이제 해야 좀 원래 느낌이 나고요. 스페큘러 모드는 반사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스무스리스 슬라이더에 의해서 이제 정의가 됩니다. 평활도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얼마나 반사를 하냐 주변을.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는데 이 스페큘러 스무디니스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주면 이제 약간 아무것도 100% 이제 반사가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빛을 통한 반사를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있는 물체들이 반사가 돼서 나옵니다. 이런 효과입니다. 그리고 노멀 맥 같은 경우는 이제 범프라고 해가지고 이 표면을 헤이트도 그렇고 노멀도 그렇고 이게 표면을 이렇게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표면이 무늬는 약간 이런 무늬 같은데 딴 걸로 한번 바꿔보면은 이런 걸로 한번 바꿀까요? 네, 이런 식으로 무늬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가 제일 낫네요. 아무튼 그리고 헤이트 맵 같은 경우도 이거랑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하이트 맵이 좀 그래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 노멀 맵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단추 같은 것들이 벌텍스로 다 있으면 굉장히 벌텍스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텍스는 없고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온 것들을 이제 텍스처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범프 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영 처리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고 노멀 매핑 얘기도 나왔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맵 같은 경우는 이제 노멀 맵이랑 같이 사용할 때 좋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알베도만 사용되고 하이트랑 노멀이 안 돼 있고 얘는 노멀만 적용된 거. 얘는 맞아 노멀 맵만 적용된 거고. 그다음 얘는 하이트랑 노멀 다 적용된 거. 그러니까 지금 하이트는 이제 높낮이죠. 높낮이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는 높낮이는 아니고 무늬만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하이트까지 하면 진짜 울퉁불퉁해서 진짜 약간 매질이 진짜 벽돌로 지어진 성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알비도, 스페큘러, 노멀 맵 이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이유는 뭐 그렇게까지 다른 거를 넣었을 때 굉장히 정교한 효과를 낼 필요가 없는 것들이 좀 대다수라서 아마 이렇게 세 개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타일링 이렇게 이제 타일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도 좀 이런 효과 낼 수 있고요. 위아래로 이제 오프셋도. 근데 이거 보통 타일링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처여야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텍스처가 이제 여러 개가 이제 타일처럼 여러 개를 나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게 점점 좁아진 것처럼 보이시죠? 오프셋은 이동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성벽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 타일을 이제 정확하게 좀 약간 좀 작게 좀 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타일의 위치를 오프셋을 막 조절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성벽에 있는 벽돌의 격자 모양을 또 맞출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러는 거고 에미션은 이제 좀 빛나는 효과거든요. 빛나는 효과. 네, 이 정도.